그 정책의 변화, 정권의 변화가 예상이 될 경우 행동으로 나선다면 각 도의 매물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판 돈으로 상급지로 더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미 다주택자분들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통계를 봤더니 3주택 이상 가구가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이미 줄고 있고, 그런 분들이 결국은 한 채 우수한 상급지, 최상급지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뭐 레미안 원벨 60억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럼 임대 매물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면 신축에 싸게 전세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게 호재지만, 새로 결혼하면서 가정을 얻게 되는 분들 또는 이사를 가서 그쪽 지역에 임대 매물을 찾는 분들은 이게 최악의 결과가 되는 셈입니다. 네. 임대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세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삼토시 작가님을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다가온 어떤 시장 전망,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그 데이터 기반의 이제 투자 또 정보도 알려주시고 뭐 타이밍 아니면 어떤 지역까지 이제 골라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네.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큰 변수가 생겨버려서 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막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뭐 저희가 뭐 정치 채널은 아니니까 뭐 네. 이런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래나 저래나 뭐 대선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예. 그렇게 됐을 때 뭐 만약에 뭐 야당에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경우에 국회와 행정부 둘 다가 이제 야당 쪽, 지금의 야당 쪽이 이제 잡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결과가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사실 이제 과거 약 24년간 그 데이터를 보면 그 민주당 정권 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하위 20% 아파트 대비 상위 20% 아파트 매매가 배율이 그 민주당 정권 때는 많이 오르고 그리고 보수 정권 때는 좀 안정화가 되거나 내렸던 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5번의 정권이 있을 동안 이제 민주당 정권 때는 좀 더 상위 아파트가 하위값보다 더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새 정권을 관통하는 정책적인 메시지는 그 다주택자 규제 강화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 일이 왜 벌어졌냐면, 결국 다주택자들이 그러한 정책에 대응을 하면서 보유 채수를 줄이면서 좀 더 똘똘한 한 채 또는 좀 상급지로 이 쏠림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된 게 지난 민주당 정권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예를 들면 탄핵이 가결이 되고 조기 대선으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국회 의석수도 압도적인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 강화될 것이라는 걸 쉽사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다주택자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똘똘한 한 채로 더 쏠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다주택자들이 뭐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시장의 참여자의 대부분은 또 1주택자이신 분들도 네. 많고, 그리고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은 뭐 한 절반 정도 계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의 뭐 큰 대세적인 흐름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 이분들한테도 영향이 좀 갈까요? 사실은 시장을 하락 전환시킬 만한 매물은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로부터 나온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매물을 쏟아낼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은 사실이나, 다주택자분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사실은 이제 보유 채수가 많은 분들일수록 서울이나 주요 광역시도 있겠지만 그 각 도에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매물을 쏟아낸다라고 했을 때는 상급지로 일컬어지는 서울과 광역시보단 각 도의 매물이 많아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이 보셨을 때도 진입 기회를 노린다면 상급지로 가는 부분은 좀 서두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주택자가 이제 서울에 뭐 여러 채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네.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 뭐 한 채 있으시면서 이제 남은 돈 가지고 이제 지방에 이렇게 막 투자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었을 텐데, 예, 맞습니다. 그런 물건이 오히려 더 나올 수가 있다. 네.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보유주택 수가 이제 각 서울과 광역시보다 도가 월등히 많았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다주택자들이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정책의 변화, 정권의 변화가 예상이 될 경우 행동으로 나선다면 각 도의 매물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판 돈으로 상급지로 더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뭐 당연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누구도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지방의 어떤 뭐 매수세라든지 매수 심리가 이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인데 네. 그러면 뭐 다주택자가 정리를 한다고 하면 뭐 상당히 싼 가격에 뭐 이렇게 말 그대로 급급매로 던지지 않으면 쉬운 분위기가 아닐 곳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정리를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버티려고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추이를 좀 더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정치적인 민감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과연 이 탄핵 정국이 언제까지 갈지도 좀 보면서 실제 탄핵이 진행이 되고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농후화되면 좀 급급매도 지방일수록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 이게 저희가 뭐 정치 채널은 아니지만 이게 어느 순간 부동산과 이 정치가 너무 이제 밀접해진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이런 채널에서 탄핵 얘기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또 재테크 또 우리 또 자산의 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지방에 만약에 이제 급매나 뭐 급급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하면 지금 지방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거 없이도 사실 불안해 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 인구 감소라든지 뭐 이런 예, 것들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뭐 팔아야 되나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입장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은 뭐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도 시작이 됐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각 핵심지로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몇 달 전에 KB증권에서 2000년 일본 부동산이 2024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보고서를 좀 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인구 감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구는 감소되면서 부양해야 될 대상들이 많아지면 세금 지출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흩어져 살게 되면은 세금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모여 살아라라는 이제 핵심지를 개발해서 모여 살려고 하는 컴팩트 시티 구상을 2000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결국 우리나라도 일어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 말인즉슨 인구 감소가 점차 가속화되면 전국적인 균형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젠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상급지로 이동하거나 미리 좀 이동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는 점점 절박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이제 너무 낮아지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전선이 끊어져도 네. 고치는데 이제 너무 이제 단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지는 거죠. 네, 사람들이 별로 안 몇명 사는데. 살게 해주려고 이거를 까느니 네, 차라리 맞습니다. 이주하세요. 네. 근데 이제 또 이주 안 하고 버티시면 저희 전기 끊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결국은 세금을 내는 계층은 점점 줄어들고 네. 그 부양해야 될 대상은 점점 늘어나면 그 세수는 줄고 지출 대상은 많아지기 때문에 지출의 효율성을 따지려면 결국 모여 살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균형 개발이 좀 어려운 국면으로 점차 가지 않을까. 그러면 뭐 지방의 광역시나 이런 것들도 이제 도심지를 좀 개발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밀도를 좀 높이고 네. 이제 뭐 일부 뭐 어떤 혜택을 드리면서 이제 이주책을 좀 발표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조만간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인구 감소가 지금은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네. 이것이 점차 가속화되면 그런 상황이 꼭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확실히 인구 감소가 이런 게 가장 늦을 것 같은 이제 서울 뭐 이런 핵심 지역 이런 데다가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시는데 이게 뭐 큰 틀에서는 좀 맞는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위 20% 대비 상위 20% 아파트의 매매가 배열이 2017년에 약 5배였는데 지금은 맞아요. 약 11배 정도 네. 굉장히 빠르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 이런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0년대 초반 대비 점점 막 이게 벌어지는 게 보이니까 맞습니다. 아마 지방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게 보이는데 안 간다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뭐 이제 그리고 어떤 정책 방향상. 네, 정책도 사실은 이제 다주택자 규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 다주택자분들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통계를 봤더니 3주택 이상 가구가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네. 이미 줄고 있고 그러한 분들이 결국은 한 채 우수한 상급지, 최상급지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뭐 레미안 원벨 60억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도 그렇게 비싼데 네. 이게 더 올라갈 여력이 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똘똘한 한 채도 뭐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은 그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 뭐 또는 상급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급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한정 이렇게 오른다기보다는 하급지와 상급지 차이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결국은 상급지로 갈 타이밍을 점점 놓치게 된다는 그러한
이러한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방금 반법 로미안 원밸리 60억 얘기했지만 60억이 뭐 80억, 90억, 100억이 금방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급지, 중급지에 머물렀다가는 상급지로 입성 기회는 점점 닫혀진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는 계속 이제 밀리게 되는 거니까 네. 뭐 다른 투자처에서 뭐 유의미하게 많이 벌지 않는 한 네. 이게 뭐 자산 순위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감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상급지에 그냥 빨리 들어가겠다 이런 수요는 분명히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도 한 60억, 80억 막 이렇게 하는데 당분간 부자들도 아무래도 자산을 좀 지킨다. 뭐 소위 말하는 뭐 에셋 파킹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글로 갈 수도 있겠다는 거네요. 근데 정책상 또 보유세를 높이거나 이럴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변수가 워낙 커졌으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은 제가 지난 대선 때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25만 표 차이를 졌고 서울에서 31만 표 차이를 진 게 결국 치명적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지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이 서울에서 141만 표 차이를 이겼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 그 다음 대선 때는 31만 표 차이로 진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동등 수준의 득표만 했어도 사실은 거의 박빙 또는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인데 서울의 패배를 반면사 교사 삼아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서울의 1주택자를 우군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취할 거라고 봤고 실제 뭐 이재명 대표도 뭐 고가 1주택자라도 평생 거기서 실거주하는 거라면 종부세를 내는 게 타당하냐. 뭐 박찬대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의 1주택자를 잡으려는 우군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만 현재와 같이 갑자기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민심의 운동장이 기울어 버리면 사실은 1주택자 서울 1주택자라도 고가라면 보유세를 높이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상급지로 가더라도 그 세금에 대한 걱정 또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옮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뭐 이번에 이제 책도 쓰셨잖아요. 이제 상급지 입성 마지막 기회가 온다라고 쓰셨는데 이 책은 지금 전국을 예상하진 못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용의 어떤 비유는 뭐 같다고 봐야 되겠죠? 비유는 변화가 없는 게 사실은 저는 어쨌든 각 재화의 가치는 수급에 결국은 수렴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정책적인 변수는 단기 구간 뭐 길어도 뭐 1, 2년 또는 2, 3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수급에 수렴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때문에 착공 물량이 많이 줄었고 그것이 이제 입주로 돌아오는 뭐 25년, 26년, 27년으로 갈수록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부분이 상방 압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뷰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 규제가 좀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고가 1주택자 규제들이 좀 더 생길 수도 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감안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근데 그런 게 두려워서 계속 머물러 계시다면 상급지와 하급지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갈아탈 타이밍은 더 멀어질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상급지를 가더라도 과거처럼 약간 보유세가 좀 더 부담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나요? 뭐 최대한 뭐 정말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뭐 걸어 놔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분명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은 지나치게 과도한 연끌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네. 뭐 상급지를 가는 게 필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바로 저 트럼프 2기 정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자체는 저금리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네. 그가 말하는 정책이나 공약들은 금리를 올릴 만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법인세 소득세를 대폭 감소시키겠다. 그런데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될 것이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뭐 다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시중 금리도 올라가게 되는 연쇄 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 물가를 올리게 되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또 금리 인상 요소가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발현이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어느 정도 하시고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자금을 좀 대출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에서 조금은 한 3분의 2 정도만 네, 받는다든지 버퍼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집값의 뭐 한 절반 이하 정도만 받는다. 뭐 이런 좀 기준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아무래도 금리가 지금보다는 예를 들면 뭐 과거 21년 수준의 금리 급등은 없겠지만 지금 금리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은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하고 대출을 받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러면 스트레스 DSR이 어차피 적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걸로 받으면 될까요? 그냥 은행에서 해주는 만큼 받으면 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그거보다도 조금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트럼프 2기 정권이 얼마나 정책을 그대로 실행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차주분들이 그 DSR을 전체 꽉 채워서 받는 차주분들은 6.5%밖에 안 된다고 생각보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 고려하고 계실 것 같고요. 혹시나 모를 자기 능력치를 많이 벗어나는 위험한 수준의 대출은 지양해야 된다는 그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대로 트럼프 얘기를 해주셔서 좀 여쭤보는 건데 트럼프 2기 때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좀 불안하다. 특히 뭐 하는 총재도 네. 지금 요즘에 뭐 트럼프 2기 어떤 변수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뭐 금리를 인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정책 이런 걸 떠나서 내년 내후년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위축되지 않겠느냐.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어떤 경기와 부동산의 관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기 약화는 분명히 부동산의 악재이긴 한데 사실은 경기 악화 수반되는 게 결국 금리 인하인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강화 측면은 또 다른 반작용이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다만 지금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하나 긍정적인 상승 동력으로 하나 거론될 수 있는 게 바로 세계 국채지수 편입 네. 이벤트입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이제 2025년 11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십조 원에 이르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 국채를 매수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국채가 매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다 인하를 하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한 뭐 국고채 금리나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하를 할 수 있는데 그 효과가 기관에서 판단하기로는 0.2에서 0.6%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뭐 트럼프 요소가 지금 잠깐 배제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금리 인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마침 26년에는 공급 감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리 시중금리 인하와 공급 감소가 만나는 구역이 26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25년을 저점으로 26년에 상방 압력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곳에 가 있지 않으면 이제 네. 문이 점점 좁아진다. 네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정책 얘기 아까 했던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진보당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이제 발의하고 있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뭐 무제한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 가격을 뭐 정부가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정해준다든지 예. 이런 정책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임대차 3법의 약간 좀 더 강력한 버전 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되게 뭐 우려도 많고 뭐 어떤 그런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이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되진 않았지만. 사실 다주택자를 일컬을 때 이제 역기능뿐 아니라 순기능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소득세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약 40%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소득세를 내지 못하는 계층이 40% 된다는 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택의 매수 여력이 없다고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주거를 마련하려면 결국 임대주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임대주택을 이제 국가의 힘만으로는 이제 그 정도 40%나 되는 그걸 보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주택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다주택자가 없으면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다주택을 하려면 결국은 다주택에 대한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법안처럼 그 계약갱신 청구권은 무제한으로 그리고 적정 임대료로 제한하고 네. 이러한 제도가 발의가 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다주택을 놓는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주택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주택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임대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좀 소득세를 안 내는 분들, 좀 어려운 계층 분들이 임대주택을 얻기가 더 힘들어지는 임차인으로서 그 주택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럼 임대 매물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면 신축에 싸게 전세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게 호재지만 새로 결혼하면서 가정을 얻게 되는 분들 또는 이사를 가서 그쪽 지역에 임대 매물을 찾는 분들은 이게 최악의 결과가 되는 셈입니다. 네. 임대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세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인들 분들에게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했을 때 도입하자마자 굉장히 언론에 많이 회자됐던 사진이 그 가양동의 아파트 하나 임대 매물 보려고 네, 굉장히 맞아요. 많은 사람 줄 서 있던 사진이 화제가 네. 됐었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그 유통 매물을 대폭 줄여버리는 정책은 그 해당 그 전세가 임대료를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오는데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은 그야말로 임대 매물을 더 급감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임대료가 급등하면 결국은 임차인 분들에게도 좋지 않은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일 문제가 그 학군지가 제일 문제예요. 학군지들은 애는 나이를 먹으니까 네. 무조건 그 지역에 가야 되는데 지금 가려는데 임대 물건이 없어지면 못 옮기게 되는 그냥 거죠. 웃돈 주고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애가 네. 거기서
가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쓰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인데 독일은 그렇게 임대 매물이 적기 때문에 임대 매물이 하나 나오면 그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까다로운 뭐 예를 들면 10대, 20대, 100대 1까지 경쟁률이 치솟아서 그만큼 임대 매물을 구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게 독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정책이 뭐 지금 발의만 된 상태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닐 테고 아무래도 상위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안 나가려고 할 것이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이제 집이 없으니까 뭐 그럼 네. 전세가 먼저 튀겠네요. 우선. 전세로 튀고 그 법안의 내용 중에 또 그 적정 임대료 부분이 좀 맹점인데 그 부분이 얼추 보면 매매가의 약 70% 정도로 전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네.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사실은 서울은 전세가가 오히려 50%대로 낮고 네. 지방으로 갈수록 전세가가 높거든요. 결국은 전세가를 매매가 70%로 제한하면 서울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고요. 오히려 지방으로 갈수록 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지방 부동산과 서울이 벌어지는 그런 요소가 발생해 버리는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 전세가율이 지금 70% 넘는 데들이 뭐 많지는 않은데 네. 이제 다만 거기는 이제 대출과 전세를 합쳐서 70%라고 뭐 한 게 있지만 네, 뭐 맞습니다. 그 정도 이상을 쓰는 데들은 거의 없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매매가를 어느 정도 좀 통제를 해서 네. 거기서 이제 70%로 이제 해서 약간의 좀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전세가 튀는 거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네네. 뭔가 좀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뭐 KB든 뭐든 어쨌든 뭐 공시지가든 뭐든 뭐 이렇게 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서 그냥 인위적으로 70%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네. 식으로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긴 하죠. 이게 두 개가 네, 다 변수인데. 맞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인위적인 가격 조정은 결국은 공급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문제가 있는 법안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매수자들 입장에서 뭐 아니면 뭐 임차를 얻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집을 비워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면 더 임대 매물이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이제 매각이 워낙 또 어려웠잖아요. 그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시세보다 한 절반 가격에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절대 안 나가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지역에 되게 싸게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되는 건지 참 거래가 안 될 텐데 쉽지 않을 텐데. 결국은 임대인도 무리한 방식을 좀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좀 시장의 부작용이 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집을 이제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마 저는 추측하기로는 좋은 동네로 우선 실거주하러 들어가자 이러면서 매물이 이제 더 없어지는 게 생길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되면 정말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그 법안이 정말 통과할까는 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반시장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보당 의원이 주축이 돼 발의한 법안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과연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이거는 이제 발의만 했기 때문에 아직 뭐 바뀔 여지도 많고 뭐 네. 수정 사항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지금은 요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